네, 동명대학교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진행을 맡은 학부교양대학의 박근혜 교수입니다.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완연한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의 시작을 또 이렇게 멋진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번 가을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9회차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휘자의 세계의 모든 것이라는 또 주제로 우리 손민수 지휘자님을 모시고 9회차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음악 포럼의 주임 교수이시죠? 우리 그레이스 조 교수님을 모시고 그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강연자인 손민수 지휘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휘자의 세계와 극음악의 재능을 가진 손민수 지휘자인데요. 지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지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나 에피소드, 지휘의 모든 것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음악가들이나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피아노 하는 사람들의 강의는 좀 많은데 지휘자들이 조금 깊이 있게 하는 강의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셔서 더 깊이 여러분들이 지휘자의 세계가 좀 어떨까라는 걸 오늘 깊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민수 지휘자는요, 지금 이게 좀 젊었을 때 모습이네요. 이태리에서 활동할 때 모습이고, 이탈리아 지휘자들과 음악 제작 프로듀서들한테 이렇게 정말 이탈리안 오페라의 언어를 정확히 아는 지휘자로 평을 받았고, 그리고 오페라 지휘에 필요한 모든 재능을 가진 지휘자라고 아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의 시스템과 음악적 테크닉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지휘자라고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철원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이번 대종상 영화제 그 음악 총괄 조직 위원 및 그리고 음악 감독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조금 보시면서 우리 손민수 지휘자 솔라노손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휘자 손민수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조금 더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넘길까요?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 조 교수님이 지금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빡빡머리라 좀 특이하시죠? 한 15년 정도 저 머리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었고요.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하기 전에 독일이나 러시아나 여러 유럽을 좀 떠돌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휘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지휘자들을 만나서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내가 여기에서 소리를 내는 게 맞나? 내가 이 부분을 크게 내는 게 맞나? 이러한 의구심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휘를 공부를 해볼까? 그래갖고 그냥 한국에서 사실 좋은 자리를 잡을 갖게 됐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휘를 하겠다고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작곡을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작곡과 10년을 음악원을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뿌리바티스타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공부를 해서 이제 작곡을 학위를 받는 건데,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자면서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지휘과를 갈 수 있는 작곡과 과정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비엔니오라고 최고 연주자 과정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제 제가 최초의 입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면서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저를 가리키던 교수님이, 야, 너 나이도 있는데 일해라. 꼬시더라고요. 극장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거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극장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8년, 9년을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사람들보다 이제 극장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지휘자들은 보통 와서 그냥 부지휘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악가들, 오페라의 경우에 성악가들을 미리 연습을 시켜놓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 연습까지 미리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고 막상 공연 때는 저는 사라집니다. 부지휘자는. 아니면 이제 본 지휘자가 미리 왔다? 그러면 저의 존재는 그걸로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메인 지휘자가 연습을 할 때 그냥 뒤에서 음향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어떤 게 부족합니다. 뭐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거를 지휘자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풀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극장에 대해서 좀 배우자. 그래갖고 무대 스태프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 이거 무대 세팅하는데 좀 해봐도 돼? 같이? 안 된대요. 굉장히 냉정해요. 얘네들은 무대에서 뭔가를 하나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장인들이 뭐 이제 우리가 무협 영화를 보면은 물 기르고 빨래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못질부터 시키더라고요. 너 이거 못질 잘하면은 이거 해보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청소서부터 못질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대 장치를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무대는 셋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조명하고 음향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제작할 때 사실 무대 제작서부터 음향, 조명까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최선을 다했더니 얻어지는 게 있더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배움들이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또 저는 그렇게 또 많이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워낙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냥 우선은 이제 계속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휘란 무엇인가? 지휘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예? 지휘다. 맞습니다. 지휘란 뭔가를 어떠한, 우리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휘자가 있죠.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지휘자라고 하고, 또 혹시 음악에 대한 지휘자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장 궁금한 점, 지휘자란 무엇인가? 지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예, 진짜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침이라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한국 사람이라 안 하시는 건지. 자,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거는. 음악에서 지휘는 한 무리의 음악가들이 작곡된 곡을 연주할 때 전문가의 조율을 받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지휘 감독 받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오케스트라를 다룰 때는 지휘자, 그냥 일반적으로 지휘자 딱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합창단의 경우도 지휘자라고 하지만 그냥 합창 지휘자. 합창단의 지휘자, 아니 밴드 경우 뭐 이제 그냥 밴드 마스터라고도 하고 그냥 밴드 지휘자라고도 하고 굉장히 통용되는 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냥 마에스트로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끝냅니다. 자, 지휘자의 역할과 명칭이 있습니다. 자, 지휘자의 가장 큰 역할은요, 해석적인 역할입니다. 독창자, 합창단,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실내악단, 음악 연주될 그 음악 작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음악적 선택이 있습니다. 음정, 박자, 템포, 뭐 리듬 이런 거를 모든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지휘자가. 이것을 만약에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좀 작은 편성이 이관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좀 작은 규모라고 할 때 한 40명에서 한 50명 사이 이관 편성일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사관 편성일 경우에는 보통 7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됩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각각의 가진 이 심박, 이 펄스가 다 다르잖아요. 심장 박동이. 그러다 보면은 동일한 템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자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결정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박자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마지막에 보면 협주곡 기능이 있어요. 협주곡이라는 게 뭐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어떤 연주자가 나와서 같이 오케스트라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허설이나 공연 중에 이들을 다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다 잡아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 도중에 정말 관악기나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몇백 마디를 쉬다가 한 번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로마 극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타악기 주자가 마디수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보통 거기서 지휘하는 메인 지휘자들은 박자, 템포, 사인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들이 워낙 다 프로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쳐가지고 딱 한 번 공이라는 악기를 쳐야 돼요. 빵 하고 땅 하고 쳐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휘자들이 그러한 시작점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인을 줘야 됩니다. 역할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요. 오페라, 심포니, 실내악기가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연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에서의 명칭이라기보다는 기관에서의 명칭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임 지휘자, 음악 감독, 수석 지휘자, 수석 객원 지휘자, 뭐 객원 지휘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직책일까요? 상임지휘자? 아닙니다. 음악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들은요, 예술 감독도 있지만
예술 감독들은 사실 꼭 지휘자가 아니어도 붙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예술 감독, 음악 감독 뭐 이러한 명칭이 굉장히 혼용되고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명칭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심포니 오케스트라, 무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오케스트라는 심포니라는 말이 붙는 게 정석입니다. 필하모닉은 모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민관이나 어떠한 그냥 일반 조금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러한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명칭인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거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고 한국에서는 애초에 잘못된 명칭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냥 어감이 좋으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지휘자들, 이 마에스트로들한테 상임지휘자 처음에 나와 있죠. 상임지휘자에는 독일에서는 카펠마이스터라고도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마에스트로 디 카펠로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음악 자체가 교회 음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카펠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당이나 뭐 이러한 곳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 상임지휘자들이 뭐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 이 교회 음악 전체를 총괄을 했습니다. 연주도 하고 성가대를 지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했었는데 그게 음악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의 육성에서 음성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서 그게 연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가장 제가 위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단체에서 한 시즌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전체를 프로그램에서부터 무슨 음악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술 감독은 이제 그것보다 어떻게 행정적인 기능이 더 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이제 지휘의 역사, 제가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줄이고 했는데 꽤 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중세부터 17세기까지 1600년대까지입니다. 이 장 바티스트 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은 초상화를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당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휘를 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키로노미, 즉 멜로디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그냥 손짓을 했어요. 이렇게 뭐 시작해 뭐 이렇게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게 규칙이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엔 규칙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그냥 교회 음악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그냥 그거를 권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거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눈에 안 띄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막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지팡이가 되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이 막대기 외에도 이 예전에는 종이를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흔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이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표현한 거 뭐 두루마리 종이, 뭐 얇은 막대, 단순히 손을 움직이고 이거 외의 것들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바스트릴리가 이 지휘 역사에 있어서 지휘자들의 이제 생각을 바꾸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테데움을 지휘하던 중에 나무 이 지팡이가 굉장히 무겁고 컸나 봐요. 끝이 뾰족한지 자기 발등을 찍었는데 이 발등이 괴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돼서 의사는 이거 발 절단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서 2달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지휘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역할은 실제 바로 나 지휘자야 라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1200년대 1300년대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뭐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네우마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희한한 기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음을 만들고 한 음이 있으면 그 음 안에 정말 뭐 10단어, 20단어 막 넣어서 그냥 노래를 하던 그러한 시기서부터 서서히 변해서 이제 역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참 릴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릴리의 작품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마치 포 더 터키시 세레모니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꼭 옛날 음악 같지도 않기도 하지만 굉장히 괜찮은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바로크 전문 연주 단체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바닥을 찍죠. 이 바순이라는 악기가 보통 지금은 다 키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구멍을 누르면서 연주를 해야 돼요. 북도 요즘의 북과 좀 다르죠. 중간중간에 지휘자가 비춰질 텐데 사실 지휘자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악기를 잘 보시면 지금의 악기와 조금 다른 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발등을 찍다가 자기 발을 다치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음악이 단순한데 되게 경쾌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꼭 옛날 음악 같지는 않죠. 예,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로크 음악에 심취가 돼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러 좀 다녀봤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크 악기 이 바이올린 할 때 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뒤에 조리개로 이 이제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그 말총으로 이제 만드는데요. 이거를 조리개가 없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활은 엄지손가락으로 걸어서 중간에 이걸로 텐션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인 단체를 쫓아가고 배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바로크 음악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로 넘어옵니다. 1700년대죠.
실내악과 관현악에서는 앙상블 단원이 지휘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지휘자들이 활로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볼프강하 모차르트나 뭐 불메르연이나 이런 데서 사실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을 지휘봉으로 사용한 바이올린 연주자, 이 사람을 콘체르트 마이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의 맥박의 템포를 가지고 류트 연주자들은 앉아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목에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박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까딱거림이 메트로놈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 연주자가 지휘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프시코드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통주저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베이스 음들이 나올 경우에 이제 그 하프시코드 연주자들이 예전에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페달이 있기 때문에 음을 눌러서 길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음을 길게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베이스 화음에 맞는 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이 템포를 조절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극음악에는 보통 두 명의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가수를 담당하고 있는 하프시코드 연주자와 그 전체적인 거를 뭐 이제 다른 악기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거를 작곡가한테 또 설명해주는 그러한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가 있었어요. 한 번 공연을 하려면 3명에서 4명의 지휘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요. 외국에서는 메인 지휘자가 제일 앞에 있죠. 그런 다음에 무대음악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지자로 활동을 할 때 주로 했던 게 무대음악 지휘를 했었는데 무대 뒤에서 뭐 합창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뭐 다 있습니다. 뒤에도 그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무대 뒤에서 나올 때 객석에 도달하는 시차를 계산을 해서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냥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수들이 가사를 완벽하게 못 외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요 밑에서 어떠한 부분이 시작되면 가사 첫 부분을 읊어줍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서 다들 잘 외우셔요. 예. 그리고 고전주의 이전 시대에 이제 지휘자 훈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요한 슈타미치예요. 마나임 상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는데요. 모차르트도 마나임에 가고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슈타미치의 후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크리스티안 칸나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걸 더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이 오케스트라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지휘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자, 19세기 초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휘자가 악기 연주를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지휘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표준이 지휘자라는 명칭에 대한 표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의 지휘자들이 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케스트라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현악기법이 발달되면서 작곡가들이 점점 더 많은 사운드, 음향 뭐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원을 계속 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턴이나 그냥 일반 막대기나 뭐 두루마리 종이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휘봉 배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루이스 스포어나 칼 마리아 폰 베버나 루이스 안토니오 줄리앙이나 펠릭스 멘델스존 같은 작곡가들이 굉장히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멘델스존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매우 엄격했는데요. 독재자였어요. 그런데 멘델스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멘델스존은 뭐 굳이 학교를 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뭐를 공부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고가 와서 집에서 가르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음악을 보면 굉장히 밝고 예쁘고 뭐 좋고 이러지만 이 사람 스스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멘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곡가로만 거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또 곡들을 발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헥토르 베를리오즈, 리하르트 바그너. 우리는 지금 베를리오즈나 뭐 바그너 뭐 이러면은 작곡가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휘를 통해서 오히려 명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지휘법에 대한 이 기본 틀을 만드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베를리오즈는 최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장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지휘자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이거다 아니다 이게 없어요. 그럴 것이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를리오즈가 이제 쓴 내용은 뭐냐면은 지휘봉의 사용법, 그리고 처음으로 지휘자는 서서 지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최초로 이론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지휘자들은 서서 지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거장 지휘자분들은 무대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대신 사람이 섰을 때의 높이만큼의 단을 쌓아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연주할 작품에 대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어택, 뭐 사인을 준다던가 뭐 박자 이런 거를 단순화를 벗어나서요. 자신의 철학, 뭐 저희는 그냥 보통 그걸 아이디어라 그러는데요. 그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작곡가가 여기를 포르테를 써놨는데 이 포르테가 단순한 포르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지 세게라고 하지만 이게 이 센 게 너무나도 상대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앙투아나 하베넥은 최초의 진정한 전문 연주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이 보통 그 당시에 지휘자들이 지휘를 할 때 이 지금 말하는 스코어, 총보, 악보 모든 파트가 적혀 있는 악보가 없었을 때입니다. 각 파트보들이 쭉 나눠져 있었어요. 뭐 바이올,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플룻, 오보에 각 파트의 악보들이 쭉 있는데 그 연주 중에 주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지휘를 많이 했던 이유가 가장 많은 분량이 있어요, 악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거기 자기 악보를 보면서 여기에선 뭐가 나오지, 여기에선 뭐가 나오지, 이쯤에서 뭐가 나오지, 이거를 체크를 해놨다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이제 지휘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악보에 대해서 이 총보에 대한 개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베토벤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파를 하던 나팔수였습니다. 베토벤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스 폰 뷸러는 지휘자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로서도 이제 같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작곡가였는데 애석하게도 그의 작품은 지금 현재 연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보는 있습니다. 작곡가로서 좀 명성이 너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바그너와 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그너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고 뭐 이랬던 사람 중인데요. 그리고 또한 재밌는 이 사람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리스트랑 굉장히 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한테 이 사람이 지휘를 가르쳤어요. 리스트도 여러분들 피아니스트, 작곡가로 알고 계시죠?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곡가들이 대부분이 지휘자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그거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런데 리스트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빌로는 리스트 딸 코지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리스트랑 그렇게 빌로랑 가까웠는데 결국에 리스트는 누구에게 갔냐면요.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예. 안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저기 네, 통화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요. 예. 리스는 바그너한테 다시 가서 붙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둘의 사이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빌로우 이 사람이 도입한 혁신 중에 굉장히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섹션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각 파트별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 말로는 부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그냥 바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완벽한 다이내믹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이걸 만들어서 이 섹션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섬세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이 20살이던 때 빌로 밑에 들어가서 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인가르트너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빌로우의 제자이기는 했었는데 바인가르트너랑 좀 친했었나 봐요. 그런데 둘이 빌로우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흡수를 하되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적인 측면을 이제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케스트라의 밸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바인가르트너가 이제 좀 만들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안젤로 마리아니는 이탈리아 최초의 가장 인기 있는 전문지휘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요거를 넣은 거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작곡하고 지휘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탈리아 역사를 통과를 못하면은 졸업을 못합니다. 자, 한국에서 우리나라 역사 너무 적게 가리키는 게 아쉬워요.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조금 세도 되죠. 예. 음악사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역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다음 주에 뭐를 준비를 해와. 그래서 서점 가서 아니면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면 두께가 이만해요.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읽고 가야 돼요. 외국인이 이거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만한 책 정리해가면서 공부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런 걸 매주 한 권씩 내줍니다.
그리고 그냥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라 시험 볼 때는 심사위원 5명 앉아 있어요. 구술 시험이에요. 모르면 대답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통과를 하긴 했는데, 아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너무 역사 안 가리키잖아요. 총장님 동명대에서 혹시 역사를. 자, 이제 드디어 20세기로 왔습니다. 극장의 차세대 이사들은 경영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극장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예전에는 귀족들이나 이제 부호들의 도움을 받거나, 극장도 사실 그 귀족들이나 부호들의 소속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런 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관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경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는 헝가리 태생인 니키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빌로이드를 이어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뭐 라이프치 오페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게반트하우스 수장을 역임을 했고, 또 런던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가 되었는데요. 니키 씨는 그 브루크너하고 차이콥스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초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니키 씨의 4번째 교향곡, 이제 그 브람스의 사본교역이 아니라요, 그 차이콥스키의 사본교향곡 지휘를 듣고 나서요, 이게 너무 모범적이면서 뭐 이제 표현에서는 그냥 해석을 하다 보면 동등할 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다른 지휘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유럽 오케스트라 첫 대륙간 순회 공연, 미국 공연에서 런던 심포니를 또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했고, 또 이제 녹음 작업을 하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자기 곡을 쓴 걸요, 영화용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무성 영화잖아요. 음악 소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촬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연주자의 눈빛과 지휘자의 몸짓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프라이츠라이너 같은 지휘자들, 뭐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지휘자이긴 한데요. 이제 자신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의 스타일은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지휘자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 책조차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 뭐 말러 교향곡, 이 사람이 보면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니키 씨를 따르는 지휘자들은 녹음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2명, 아르투르 토스카니니 들어보셨죠? 그리고 비렐름 프루트뱅글러 들어보셨나요? 예, 음악을 조금 들어보셨으면 이 2분의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2 거장이 있는데, 둘은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휘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토스카니는 굉장히 냉정하고 좀 뭐랄까, 지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4박자를 젓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했어요. 근데 뱅글러는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하나, 둘, 굉장히 여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이제 좀 다른 면, 사운드 면에 있어서도 좀 다른 면, 똑같은 곡을 지휘를 했을 때도 다른 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설이 길다 시간 조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토스카니니는 어떻게 보면은 오페라 쪽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의 연주가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좀 체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임스 레이빈 이제 아이다를 함께 지휘를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토스카니니가 원래 연주자였다는 거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무조건 통으로 외우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파트만 외워서는 안 되고, 왜? 안 보이니까 듣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까지 통째로 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 때문에 이제 지휘자들은 안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속설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입니다. 대가들 중에 악보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데뷔를 하게 된 게 지휘자가 갑자기 공연 막판에 몸이 아파서 대타를 구할 수 없어서 지휘를 했는데 오히려 메인 지휘자보다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좀 정치적인 문제로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레빈이라고 한동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예술 감독으로 있던 지휘자인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롤 모델이 된 사람, 그리고 오페라에는 트라디셔널, 전통 방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휘자 악보에 보면은 이 부분은 길게 하고 이 부분에 뭐 숨을 쉬고 이러한 게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으면 그냥 일반 악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초연을 할 때 작곡가가 있고, 예를 들어 토스카니가 초연을 해요. 베르디 작품을 지휘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해서 지휘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느리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뭐 가수가 이 부분은 좀 길게 하던가 또 짧게 하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연주가.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작곡가에게 동의를 받고 지휘자 악보에 그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전통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페라를 지휘할 때는 그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꼬메 스크리토 이래가지고 써 있는 대로. 그 이탈리아에서도 보면은 리카르토 무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휘자인데 이 사람은 꼬메 스크리토로 유명합니다. 노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방식이 조금 더 노래하기는 쉽고 가수들 입장에서 노래하기는 쉽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근데 지휘자 입장에서는 꼬메 스크리토가 편하고 이제 악보대로 하는 게 편하고 전통 방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방식은 지휘를 공부할 때 이거를 배운 계보에 들어가서 배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통 방식이 계시던 분들이라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 좋은 걸 배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루트뱅글러는 많은 사람들의 바그너 최고의 해석자로 간주되지만 토스카니도 이 시점에서 오히려 바그너가 아닌 브루크너의 존경을 받고 브루크너가 많은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베토벤과 브람스를 다소 유연하게 지휘를 합니다. 프루트뱅글러 이제 음반을 나중에 들어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차이가 나고요. 이제 그 뱅글러 뭐 이제 쉔거의 이제 제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숨겨진 화성과 긴장의 해결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악보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쉬운 용어는 코드 뭐 이게 있는데, 이 음악 안에 그 화성 안에도 또 숨겨져 있는 화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그걸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휘자들이 저 사람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결판이 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참 이 사운드 면에서 좀 계속 많은 차이가
나고 음원들이나 이런 거에서 들어보면은 계속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알고 계신 카레안이 있죠.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를 맡았고, 그런데 이제 카레안하고 이 당시에 또 이제 두 명을 비교하게 되면은 번스타인입니다. 자, 카레안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도 지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오케스트라는 그 당시만큼 리허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을 할 때 심지어는 하루 연습하고 다음날 연주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틀이나 3일 연습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만큼 지휘자들은 이제 더 정신이 없어져요. 내가 원하는 거를 짧은 시간 내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갖 기술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아니었고, 뭐 한 곡을 충분히 연습한 뒤에 뭐 음반 작업을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카레안은 오케스트라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번스타인은 표정이 매우 뚜렷하고 몸짓이나 표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 이제 고개 끝에 가서 하이라이트 보면 공중공중 뛰면서 지휘를 해요. 그만큼 이제 빠져드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둘 다 카레안과 번스타인 이 두 사람 다 현대적 기술을 굉장히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카레안은 특히 녹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요. 우리가 CD를 만들고 LP판을 만들고 이럴 때 그 음악의 그 퀄리티를 이제 그 비트레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 합격을 했어야 음원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번스타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황금 채널 시간대, 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해설 있는 음악회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은 저변 확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자 마지막에 나 있을 텐데 뉴욕 피라믹 시절에 음악 공연에 있어서 청중이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녹음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몇 장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녹음은 공연장에서 실황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자, 20세기 30년 동안 지휘자의 기술, 특히 오른손은 지휘봉으로 이제 완벽히 대체가 되고 표준화돼 있어요. 종종 뭐 지휘봉을 쓰지 않는 지휘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2011년 역대 최고의 지휘자가 된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매우 꼼꼼한 연주자였는데요. 완벽주의자예요. 자신의 레파토리를 늘려나가지도 않고 그냥 딱 일정 부분 한정 지어서 이 안에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어떠한 곡을 하나를 들어봤을 때 초기 했던 거하고 몇 년 뒤에 녹음한 거하고 들어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고뇌한 흔적이 그냥 막 느껴질 정도예요. 자, 아까도 이제 그 뒤에는 뭐 현대 지휘자들은 뭐 어쨌든 많은 테크닉을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왼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른손은 박자를 나타내지만 왼손은 지시, 강약의 조절,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악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음악이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도입 부분입니다. 지금은 4명의 지휘자 걸 들을 건데요. 번스타인 처음에, 그 다음에 카레안, 그 다음에 세이지 오자와 마리스 얀손슨 4명 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 테마에서요 무슨 악기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좀 비슷한 관계만 좀 드리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요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세이지 오자입니다. 얀선스입니다. 예. 자, 이 아빠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는데 무슨 악기가 들리시나요? 그거는 뒤에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 처음 시작 부분에 거의 현악기 소리만 들리시죠? 그런데요, 한 악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오늘날의 음악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요. 악보를 했는데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빰빰빰빰, 빰빰빰빰, 클라리넷이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못 들으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한 게 카라얀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너무 많은 오케스트라를 쓰는 거예요. 베토벤이 저 곡을 작곡했을 당시에 일바이올린이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많으면 8명, 10명? 그런데 카라얀 시대에서부터 일바이올린 심지어는 16명? 그러니까 현악기 소리에 묻혀서 클라리넷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는 대부분의 공연들 중에 이 음악 악기 소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사실 거의 전무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요즘 평론을 하기도 하지만 공연장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와서 평론 글 써주세요.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해외 지휘자들이 우리나라 국내 오케스트라 지휘를 객관지휘를 하러 왔을 때 본인 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음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앉았으면 악기 소리가 들리는 게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심포니 넘버 5, 그 다음에 컴패리슨이라고 이제 붙이면 비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 다음에도 사실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가 좀 빠를 줄 알고 이거 영상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명의 지휘자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잠깐만 맛배기로 갈게요. 처음에 번스타인이 했는데 아까 처음에 들었던 거랑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42명의 지휘자를 묶어놓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곡이 있으면은 컴패리슨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이렇게 비교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여기서 강연을 할 때 이제 이탈리안 오페라 지휘자들하고 오페라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좀 적어놨던 건데요. 여러분들 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십시오. 이 지휘자들을 찾으면은 오페라는 실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성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롤 모델로 삼는 이제 그러한 성악 대가들의 음반을 듣는데 사실 그 대가들도 대부분이 다 요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지휘자들인데요. 그리고 이 귀도 칸텔리라는 사람이 또 여기 있는데요. 제가 귀도 칸텔리를 안 적어놨네요. 이 사람은 36살, 이제 작품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음반이 남아있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휘자 중에 한 명인데 36살에 1956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스칼라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이분 제가 지휘를 함에 있어서 저를 바꿔 놓으신 분입니다. 단 20분간의 티타임 속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이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20분간의 대화 내용인데 요지는 뭐냐면은 잘 들어라. 딱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구스타브 두다멜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젊은 지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바톤 테크닉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앞에 이 직사각형을 놓고 그 안에서 모든 타점이 다 거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카르도 찰리라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제 대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코레아레 델라 세라라는 주요 일간지에 쓴 글인데 그의 그가 왼손으로 보여주는 테크닉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글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툴리오 세라핀, 그 두 번째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오페라의 초연을 지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휘 음반이나 뭐 DVD는 거의 없고 음반을 찾아서 듣는다면은 실패 확률이 제로입니다. 1%도 아니 제로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쭉 있고 이제 사바타 같은 경우 세 번째는 사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선생님으로도 통합니다. 이분이 지휘를 한테 배웠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DVD나 이런 걸 보시고 싶으면은 사실 이런 분들과 작업을 했던 것도 있고 다른 지휘자도 있지만 프랑코 제피렐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한 거를 보면은 내가 오페라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 언어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출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지도 않아도 연출만 봐도 내용이 무슨 건지 알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연출이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다니엘 로렌, 제가 어시스턴트로 모셨던 지금 지휘자이기도 한데요. 돈이 현재 여기 지난 여름에 그 이탈리아 음악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아마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오렌이 지휘하는 나부코를 감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어떻게 오페라의 최고의 지휘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키가 190이 좀 넘습니다. 190 훨씬 넘고 발도 300mm가 넘고 손도 이만해요. 거의 거인인데 그 사람이 일화를 얘기를 이거는 유튜브에 남죠. 빼고 재밌는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옆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보여지면 안 되는 사적인 프라이빗한 데서 나중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으로요. 지금 엘루체반 레스텔레 오레니지하고 파바로티가 노래한 건데요. 이제 조금 앞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오돌지 바치오 랑규데 까레째 하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모든 거를 승패를 나눕니다. 파바로티 제자가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소리를 안 질러요.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오돌지바치오 할 때 소리를 오돌지바치오 소리 지르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90%의 테너들이 저기를 소리를 지릅니다. 푸치니의 고음은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그게 전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스트라빈스 잠시만요. 그 뿔치넬라라는 스트라빈스키 무용곡인데요. 이분이 이제 직접 리허설하는 모습 흔치 않은 영상이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지휘자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So give me once more the whole period, 39.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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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39. 1, 2, 3, 1, 2, 3. 네, 지금 리듬을 못 맞춰서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변박자거든요. Don't make me, allargando. Once more, 39. 1, 2, 3, 1, 2, 3, 1, 2, 3.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more.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휘자들이 리허설 할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는 뭐 시작점이나 템포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템포들을 조절하는 이제 모습이에요. 사실 제가 이 풀치넬라 중에 스케르치노라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이거를 한 15년 전쯤에 한번 지휘를 하는데 그때는만 해도 사실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없었어요. 진작에 알았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힘있고 에너저틱한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아라는 작곡가가 쓴 건데요. 혹시 이 지휘자 누군지 아시겠나요? 표정으로 말하죠. 이거 이제 베르디 레퀴엠인데 같은 지휘자입니다. 사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다니엘 오렌이 이제 지휘한 건데요. 사실 이러한 에너지와 표정이 있어야 사실 이제 심포니는 좀 덜한데요. 이렇게 이제 가사가 섞인다던가 노래가 있다던가 오페라나 이러한 레퀴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러한 표정이 있어야지만 사실 연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게 지휘하는 분들이 베르디 레퀴엠을 지휘한다 그럼 음악 자체가 좀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저러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악기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지휘과가 생기기 전에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지휘자에 대한 체계가 확립이 됐을 때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기를 다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항상 곡을 분석하는 생각과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요 박자표를 해놨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을 한두 분 모셔갖고 이제 지휘하는 방법 좀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에 서두가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뇌박자 1번 박자 적기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항상 그 일정한 저걸 타점이라 그러는데요. 타점이 있어야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없다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4박자에서는 네 번째 박자. 이거를 저 이탈리아에서 레바레라고 하죠. 예비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어느 오케스트라, 어느 연주자든 간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비박을 줄 때는 만약에 첫 번째 소리가 나와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호흡이 굉장히 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요 박자를 가고 있는데요. 지휘자가 만약에 이 박자로 해야 되는데 숨을 짧게 했다. 그 박자에 맞는 길이가 아닌 짧게 했다. 그럼 박자가 빨라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 둘, 셋, 이전으로 갈 거면 하나, 둘, 셋, 넷. 사실 그래서 지휘를 할 때 꼭 손이 없어도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눈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호흡으로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최영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마주 보고 있는데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그냥 아 소리만 한번 내보세요. 아니요, 사인을 드리면 예, 이게 일반적인 지휘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오네요. 예, 자 이번엔 숨으로 갈게요. 예, 그리고 아니면 눈으로 갈게요. 예, 눈으로도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스트라빈스키 잠깐 나왔는데 뭐 파이어버드 같은 경우라는 곡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지휘자가 오른팔로 아무리 이제 박자를 점해서 사인을 줘요. 왼손도 계속 줘야 돼요. 모자라요. 그렇다고 발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표정, 눈으로 다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공연을 할 때 지휘자들이 이 모습만 보시죠. 이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저 지휘자가 제대로 하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딸려가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소리가 안 나와요. 특히 오케스트라에는. 왜 그러냐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 빰 할 수 있어요. 노래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관악기는 호흡을 불잖아요. 숨을 불기 때문에 예비박 아까 이 호흡이 없으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비팅은 이제 여기에서가 아니라 타점이 여기면은 여기에서 나오던가 어떤 지휘자들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원하는 지휘자, 그러니까 지휘자들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리허설을 할 때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타점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가 좀 강력하다. 그럼 지휘자가 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알고 계셔도 그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연을 보실 때 한번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죽기 전에 지휘를 해야 될 곡이긴 한데요. 차이콥스키가 쓴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가 교양 시인데 차이콥스키가 그 괴테 신곡을 읽고 나서 이제 감명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곡을 쓴 건데요. 프란체스카는 이제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가장 절세의 미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거기에 대한 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 무라빈스키가 이게 1984년도에 이제 연주한 실황인데 뭐라 그럴까, 가장 좋은 거는 1972년도 연주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85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해외로 안 나가고 꾸준히 러시아에서만 연주를 했고, 캬라얀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을 지휘를 하려고 했는데
무라빈스키가 쇼스타코비치 지휘한 거를 보고 나서 연주를 포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음악에 있어서는 최고 연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자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 때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뚜레뚜레는 돌자. 이게 이제 지옥의 소용돌이 부분이거든요. 조금. 잘 들어보시죠. 표정 보십시오. 더 부드럽게. 그런데 좀 이따 한숨 한번 쉽니다. 예,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이제 객석은 모릅니다. 이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들만 아는 이제 그러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예, 잠깐 이제 맛배기로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프란체스카 다리미니 무라빈스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다리미니 치시면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칼라 말고 흑백 사진 하나 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영상도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질의응답 하기 전에요. 요거 영상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야외 극장에서 공연 중에 이제 비가 와갖고 오케스트라는 다 철수하고요. 지휘자가 이제 우산 쓰고 피아노와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흔치 않은 영상이죠. 나비 부인인데요. 여기 베로나 야외 극장입니다. 네, 이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관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손민수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연주에 있어서 우리 지휘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함께하신 분들과 아름답게 조율하시고 조화롭게 일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0회차 조찬 포럼은 10월 24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초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